봄이 오면 나는 제일 먼저 귤나무를 봅니다. 새벽 5시, 아직 어스름한 하늘 아래서 나무들 사이를 걸어요. 귤꽃이 피기 시작하면 공기가 달라져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향기. 달콤하면서도 조금은 쓸쓸한 그런 냄새예요. 올해도 어김없이 꽃이 피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었어요. 나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이 나무들이 나를 먹여 살렸습니다. 아들 도연이를 대학 보낸 것도, 서울서 자리 잡게 해준 것도 다 이 나무들 덕분이었어요. 라디오를 켜고 밭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서울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IT 스타트업이 어쩌고, 신기술이 어쩌고. 나는 그런 말들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 도연이가 바로 그런 일을 한다고 했어요. 컴퓨터로 뭔가를 만드는 일. 대단한 일이죠. 도연이가 회사를 차렸다고 전화로 말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직원도 5명이나 된다면서 신이 나서 얘기하던 목소리가요. 나는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내가 뭘 안다고. 그저 우리 아들이 성공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자식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했지만 나는 한 번도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내 손으로 키운 아들이 서울 가서 잘 살고 있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시멘트집, 방 2칸에 부엌 하나. 남편이 죽기 전에 지어놓은 집인데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벽지도 누렇게 변하고 천장에는 얼룩이 져 있지만 나는 이 집이 좋아요. 여기가 내 집이고 내 삶이니까요. 식탁 위에는 며느리한테 보낸 송금 내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1월, 2월, 3월. 매달 빠짐없이. 많은 돈은 아니에요. 50만 원, 때로는 100만 원. 며느리 소연이가 전화할 때마다 나는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남은 돈을 세어보고 다음 달 감귤 수확까지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하고 그렇게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녀 유나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면서 밥을 먹었어요. 10살. 벌써 그렇게 컸습니다. 작년 설날에 봤을 때는 내 허리춤까지 오던 애가 이제는 어깨까지 온다고 했어요. 얼굴이 소연이를 닮았어요. 예쁘게 생겼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유나야, 할머니가 보고 싶구나. 바보 같은 짓이죠. 사진이 대답할 리 없는데. 그래도 나는 자꾸 그렇게 중얼거리게 됩니다. 서울은 멀어요. 너무 멀어요. 기차를 타고 가면 5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하더군요. 나이 먹은 사람이 그 먼 길을 혼자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밤에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창문 너머로 귤밭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나무들이 까만 그림자처럼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내 새끼는 이제 성공했으니 나도 마음이 놓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온 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저녁밥을 먹고 있었어요. 멸치볶음에 된장찌개, 김치, 늘 먹는 반찬들이죠. 핸드폰이 울렸을 때 나는 젓가락을 놓고 황급히 받았어요. 서울에서 오는 전화는 언제나 반갑습니다. 도연이 목소리든 소연이 목소리든 유나 목소리든 다 좋아요. 소연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으니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도연이가 다친 건 아닐까? 유나가 아픈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어요. 다들 건강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소연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사업이 좀 힘들다고요.
이번 달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임대료를 내기가 어렵다고요. 임대료. 나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서울은 뭐든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집도 가게도 사무실도. 도연이가 회사를 차렸다고 했을 때부터 걱정이 됐어요. 미천이 얼마나 드는지, 직원 월급은 어떻게 주는지, 그런 걸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어른인데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야죠.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100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만 어렵고 다음 달에 큰 계약이 들어올 것 같으니 그러면 바로 갚아드리겠다고요. 소연이는 울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우는데 시어머니가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알았다고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보내주겠다고. 소연이는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위로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거라고. 나도 귤농사 지으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태풍 오면 하룻밤에 다 날아가고 흉년 들면 빚만 쌓이고 다 그러면서 사는 거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240만 원. 지난 추석 때 감귤 팔아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여기서 100만 원을 보내면 140만 원이 남네요. 다음 수학까지는 아직 석 달이나 남았는데. 괜찮아. 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쌀은 아직 있고 반찬거리는 텃밭에서 나는 게 있으니까. 전기세 아끼고 수도세 아끼면 버틸 수 있어요. 나 혼자 먹고 사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농협에 가서 송금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요즘 자주 보낸다면서 서울 아들한테 보내는 거냐고 물었어요. 애들이 좀 힘들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효자시라고 했어요. 아드님이요. 나는 웃었습니다. 효자. 우리 도연이는 정말 효자예요. 대학 다닐 때도 방학이면 내려와서 밭일 도와주고 졸업하고 나서도 매달 용돈 보내주려고 했어요. 내가 사양했지만요. 아들이 자기 가정 꾸리는데도 돈이 많이 드는데 엄마한테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농협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날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이런 날이면 기분이 좋아져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가족 마음은 한번 틀어지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나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도연이를 키우면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재혼하라고, 아이 키우기 힘들 거라고. 하지만 나는 하지 않았어요. 내 자식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해냈어요. 도연이는 서울 가서 대학 나오고 회사 차리고 예쁜 마누라 만나서 딸까지 낳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저녁에 소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잘 받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꼭 갚겠다고, 건강하라고. 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며느리가 고마워하는 게 기뻤어요. 내가 뭐라도 도움이 됐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귤밭을 걸었어요.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무마다 작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손톱만 한 초록색 귤들. 이 녀석들이 가을이 되면 노랗게 익어서 내 손으로 하나하나 따지게 될 겁니다. 나는 나무 한 그루를 꼭 껴안았어요. 나무가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어요. 나무한테 말을 걸었어요. 올해도 잘 부탁한다고. 나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바람에 잎사귀를 흔들었어요. 나는 그게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요? 여름이 한창이었습니다. 밭에서 풀을 뽑다가 소연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유나가 다음 주에 학교에서 축제를 한다고 했어요. 유나가 합창 대표로 뽑혔다면서 내가 오면 유나가 정말 좋아할 것 같다고요. 손녀가 합창 대표라니. 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유나가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니. 선생님이 칭찬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가고 싶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어요. 서울까지 가는 기차표가, 거기서 묵을 숙소 비용. 다 돈이에요. 그래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소연이는 당연하다고 했어요. 유나가 엄청 보고 싶어 한다면서 할머니 언제 오냐고 맨날 물어본다고요. 소연이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지난번처럼 울먹이지 않았어요. 사업이 좀 나아진 모양이에요. 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옷장을 열어봤어요. 괜찮은 옷이 있나 찾아봤습니다. 다 낡은 것들 뿐이었어요. 검은색 바지 하나, 흰 블라우스 하나. 이것도 10년은 됐을 거예요. 마을 슈퍼에 가서 과자를 샀습니다. 유나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요. 초코파이, 새우깡, 젤리. 비닐봉지 가득 담았어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손주 보러 가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윤이 학교에서 노래 부른다고 대답했어요. 아주머니는 대단하다며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왕복 12만 원.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손녀 얼굴 보려면 가야죠. 출발하는 날 아침,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늙은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카락은 반쯤 희끗희끗해졌습니다. 나이를 속일 수는 없네요. 기차역까지 택시를 타고 갔어요. 기차는 시간 맞춰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바다가 보이고 산이 보이고 감귤밭들이 보였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에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영무원한테 물어보고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도 복잡했어요. 사람들이 빨리빨리 걸어갔습니다. 나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따라갔지만 숨이 찼어요. 유나 학교는 강남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다 높았어요. 유리로 된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었습니다. 제주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큰 학교였어요. 운동장도 넓고 건물도 멋있었습니다. 정문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제12회 가을 음악 축제라고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나를 볼 생각이에요. 소연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깜짝 놀래켜주고 싶었습니다. 학교 앞 카페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면서 기다렸어요. 축제는 3시에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학교 정문 쪽에서 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큰 차, SUV라고 하나요? 번쩍번쩍한 차였습니다. 차에서 사람이 내렸어요. 소연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손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소연이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하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명품 브랜드 로고가 보였습니다.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가방도 비싼 것 같았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머리는 파마를 한 듯 부드럽게 웨이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옷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자 같았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소연이를 향해 소리쳤어요. 이소연 대표님, 이쪽 보라고, 신제품 출시 축하한다고, 다음 달 프랑스 출장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소연이는 웃으면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익숙한 듯이요. 마치 연예인처럼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대표? 신제품? 프랑스 출장? 소연이 뒤로 학교 현관 앞에 포토월이라는 게 설치돼 있었어요. 거기에는 몽트리뷰티 후원이라는 글자가 크게 써 있었습니다. 몽트리뷰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TV 광고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소연이는 포토월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유나도 옆에 서 있었어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엄마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회자 같은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몽트리뷰티의 이소연 대표님께서 학교 음악 축제를 후원해 주셨다면서 큰 박수를 부탁한다고요.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나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놓으려고 했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후원? 대표? 지난달에 임대료 내기 힘들다고 울던 며느리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꿈을 꾸는 건가 싶었어요. 아니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 소연이는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이 따라 들어갔어요. 유나도 엄마 손을 잡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대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축제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이상해요. 사업이 어렵다면서요. 임대료 내기 힘들다면서요. 그런데 저건 뭐예요? 저 차는 뭐고, 저 옷은 뭐고, 저 기자들은 뭐예요? 나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연이 이름을 검색했어요. 이소연. 검색창에 결과가 떴습니다. 몽트리뷰티 이소연 대표, 신제품 론칭 성공. 30대 CEO 이소연, 화장품 업계 주목. 이소연 대표, 내년 해외 진출 계획 밝혀.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나는 기사를 하나 눌러서 읽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어요. 소연이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는 사진.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었어요. 친환경 화장품 브랜드 몽트리뷰티의 이소연 대표는 작년 매출 50억을 돌파하며 50억? 나는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50억? 내가 지난 2년 동안 보낸 돈은 얼마였을까요? 계산해 봤어요.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2년이면 2천만 원쯤 될 거예요. 2천만 원. 50억 버는 사람한테 나는 2천만 원을 보낸 거예요. 통장에 100만 원도 안 남은 내가 50억 버는 사람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커피가 식었습니다. 나는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축제장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유나가 부르는 노래일까요? 나는 들으러 가야 했어요. 손녀가 노래 부르는 걸 보러 왔잖아요. 하지만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유리창 너머로 학교를 바라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학교 건물에 비쳤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유나 얼굴도 보지 못한 채로요. 제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지나갔어요. 도시의 불빛, 마을의 불빛, 바다 위의 등대 불빛. 옆자리 사람이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안색이 안 좋다면서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조그만 집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식탁 위에는 여전히 송금 내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1월 50만 원, 2월 100만 원, 3월 70만 원, 4월 100만 원. 숫자들이 눈에 아른거렸어요. 나는 그 종이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천천히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담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참았어요. 소연이 이름을 다시 검색했습니다. 이번에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유나가 예전에 가르쳐 준 적이 있었거든요. 소연이 계정을 찾았습니다. 사진들이 주르륵 올라와 있었어요.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을 눌렀습니다. 소연이가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파리, TV에서 본 적 있어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몽트리 뷰티, 대표이사, 프랑스 출장, 파리, 럭셔리 라이프, 비즈니스 클래스, 성공, 감사. 나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어요. 다음 사진은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는 소연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또 내렸어요. 골프장 사진. 소연이가 골프채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주말 라운딩이라고 써 있었어요. 힐링이라는 단어도 있었고요. 또 내렸어요. 명품 가방 사진. 에르메스라고 써 있었어요. 드디어 득템했다면서 꿈꾸던 가방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계속 내렸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백화점 사진, 호텔 사진, 고급 카페 사진, 요트 사진, 해외여행 사진. 모든 사진에 소연이가 있었고 모든 사진에서 소연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사진을 봤어요. 소연이가 세차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학교 앞에서 봤던 그 검은색 SUV. 드디어 세차라면서 열심히 일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신차, SUV, 성공, 자수성가라는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수성가. 나는 그 단어를 소리내어 읽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내가 나를 비웃는 소리였습니다. 자수성가라니. 시어머니 돈 받아 먹으면서 무슨 자수성가니?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흘렀어요. 옷이 젖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거친 손에 낡은 옷을 입은 여자. 나는 그 여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바보 같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여자, 멍청한 여자. 다시 핸드폰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도연이 번호가 있었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한참을요. 하지만 걸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아, 내 마누라가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도연이도 알고 있는 걸까요? 소연이가 나한테 돈을 받는 걸. 혹시 둘이 짜고 한 건 아닐까요?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연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내가 키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루에 주저앉았어요.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천장에는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빗물 자국이에요. 돈보다 더 아픈 건 거짓말이었어요. 내가 돈이 아까워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돈은 다시 벌면 됩니다. 감귤나무는 매년 열매를 맺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동안에는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달라요. 거짓말은 마음을 죽입니다. 신뢰를 죽여요. 사랑을 죽입니다. 나는 소연이를 믿었어요.
우리 도연이가 고른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소연이는 공손했어요. 제주에 인사하러 왔을 때 내 손을 꼭 잡고 어머님 잘 부탁드린다고 도연 씨 잘 모시겠다고 말했던 게 기억나요. 나는 그 손이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아니, 거짓이었을까요? 그때는 진심이었을지도 몰라요. 사람은 변하니까. 돈이 생기면 변하고, 성공하면 변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변합니다.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는 돼요. 하지만 용서는 안 됩니다.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누웠다 일어나고, 일어났다 누웠다를 반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다른 이소연은 아닐까?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사진 속 얼굴은 분명 우리 며느리였습니다. 유나 엄마였어요. 새벽 4시쯤 됐을까요? 나는 일어나서 옷을 입었어요. 밭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제주 하늘은 별이 많아요. 맑은 날엔 은하수도 보여요. 감귤밭으로 걸어갔습니다. 풀을 밟는 소리가 났어요. 이슬이 신발을 적셨습니다. 나무 밑에 앉았어요. 등을 나무 줄기에 기댔습니다. 나무가 차가웠어요. 새벽 공기 때문에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소리내어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줬나? 너무 쉽게 줬나?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아니면 사랑한 게 잘못이었나? 눈물이 났어요. 또 울었습니다. 요즘 나는 자주 울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귤 하나를 땄습니다. 껍질을 까서 한쪽을 입에 넣었어요. 달았어요. 올해 귤은 정말 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쓰디쓸 뿐이었어요. 사람은 나무처럼 자란다고 했는데 혼잣말을 했어요. 햇빛도 먹고 상처도 먹고 그렇게 자란다고 했는데 나무를 올려다봤어요. 까만 그림자만 보였습니다. 나무는 배신하지 않아. 해마다 열매를 주지. 거짓말하지 않고 나무를 쓰다듬었어요. 거친 나무 껍질이 손에 닿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무만 믿고 살아야겠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명이었습니다.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고 점점 주황빛으로 변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 밤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감귤이 노랗게 익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풍년이에요.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나는 매일 밭에 나가서 일했어요. 풀을 뽑고 비료를 주고 병든 가지를 쳐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일했어요.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생각을 멈출 수 있었거든요. 소연이한테서는 몇 번 더 전화가 왔었어요. 그때마다 나는 돈을 보냈습니다.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소연이는 그때마다 고맙다고 꼭 갚겠다고 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응, 알았어. 그렇게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이제 6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 감귤 수확하면 조금 나아지겠죠. 하지만 그것도 얼마나 갈까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도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올해 추석에는 제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유나도 데리고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도연이는 나를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말했어요.
유나도 많이 컸을 텐데. 도연이는 엄청 컸다면서 이제 자기 어깨까지 온다고 했어요. 우리는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일상적인 얘기들이었어요. 회사 일은 어떤지, 유나 학교 생활은 어떤지. 나는 듣기만 했어요. 대답은 짧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추석, 가족이 모이는 날이에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다 말할 거예요. 숨길 수 없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추석 전날 나는 집 청소를 했어요. 구석구석 쓸고 닦았습니다. 방도 정리하고 이불도 빨았어요. 마루를 걸레질하면서 나는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무서웠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할까? 며느리가 어떻게 나올까? 가족이 깨질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추석 당일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유나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요. 오전 11시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도연이와 소연이와 유나가 와 있었습니다. 유나가 달려와서 나를 안았어요. 나는 손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유나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샴푸 향기 같았어요. 우리 유나, 그동안 얼마나 컸니? 유나는 많이 컸다고, 이제 145cm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손녀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소연이가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라고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옷도 비싸 보였습니다. 화장을 연하게 했지만 피부가 좋아 보였어요. 관리를 받는 게 티가 났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왔니? 들어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심을 차렸어요. 상에 음식을 가득 올렸습니다. 전, 갈비찜, 나물, 밥, 국. 유나가 눈을 반짝였고 많이 먹으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다. 유나는 신나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학교 얘기, 친구 얘기, 요즘 배우는 피아노 얘기. 나는 듣기만 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도연이와 소연이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유나한테 반찬을 집어주면서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소연이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괜찮다고 쉬라고. 멀리서 왔잖냐고요. 소연이는 거실에 가서 유나랑 TV를 봤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나는 창밖을 봤어요. 감귤밭이 보였습니다. 노란 귤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저 나무들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에 상자가 있었어요. 송금 내역서를 모아둔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꺼냈어요. 무거웠습니다. 서류가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핸드폰도 챙겼어요. 소연이 SNS를 캡처해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증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신문 스크랩도 챙겼습니다. 소연이가 나온 기사를 프린트한 것들이었어요. 나는 그것들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TV를 보고 있었고 도연이와 소연이는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나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도연이가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송금 내역서들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2년치 송금 기록.
도연이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소연이도 서류를 봤습니다. 안색이 하얘졌어요. 유나에게 방에 들어가서 만화책을 보고 있으라고 말했어요. 어른들 이야기 좀 할 테니까요. 유나는 고분고분하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게 소연이한테 보낸 돈이냐고요? 응,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도연이는 이렇게 많이 보냈는데 왜 말을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말할 필요 없었다고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힘들다는데 도와줘야죠. 그런데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소연이 SNS 캡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건 뭐니? 소연이가 숨을 들이켰어요. 화면에는 소연이가 해외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사진, 골프장 사진, 고급 레스토랑 사진. 도연이가 핸드폰을 받아들었어요.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도연이가 아내에게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소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했잖니. 임대료 내기 힘들다고.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보냈어. 2년 동안 내 노후 자금을, 내가 모아둔 돈을 조금씩 보냈단다. 소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는 사업이 잘 되고 있었구나. 아니, 아주 잘 되고 있었어. 매출이 50억이라며? 소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 미안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소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를 떨면서 울었습니다.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앉아서 아내를 보고 나를 보고 또 서류를 봤습니다. 도연아, 내가 아들을 불렀어요. 너는 알고 있었니? 도연이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이라고 지금 처음 알았다고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 같았어요.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소연아, 나는 며느리를 봤어요. 왜 그랬니? 돈이 필요해서? 그럼 솔직하게 말하지. 어머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빌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됐잖아. 소연이는 말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왜냐고 물었더니 자존심이 상해서라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부자라고 했어요. 결혼하면서 돈 한 푼 안 받았다고 다 제 힘으로 해보겠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손 벌리는 게 창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니?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참 웃기는 일이다. 자존심은 있어서 거짓말을 하고 자존심은 없어서 시어머니 돈은 받아먹고 소연이는 정말 죄송하다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어요. 변명하지 마. 변명 안 들을 거야. 나는 신문 스크랩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것도 봐. 내가 인터뷰한 기사야. 자수성가한 30대 여성 CEO라고 나와 있네. 소연이의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자수성가. 참 좋은 말이다. 근데 시어머니 돈 받아 먹으면서 무슨 자수성가니? 도연이가 그만하라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만하라고? 뭘 그만해? 진실을 말하는 걸 그만하라고? 나는 아들을 봤어요. 도연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용돈 달라 했니? 전화 자주 하라 했니? 서울 올라가서 밥 해달라 했니? 도연이는 안 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래, 나는 한 번도 안 했어. 왜냐면 나는 내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늙은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었어.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어떻게 내 피로 키운 자식이, 내가 며느리라고 믿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니? 내 목소리가 커졌어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너희한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거짓말을 듣고 살아야 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내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연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아내가 이런 짓을 하는 줄도 몰랐다고요. 너는 정말 몰랐니? 도연이는 정말 몰랐다고, 맹세할 수 있다고, 알았으면 절대 그냥 두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도연이가 울었어요. 내 아들이 내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도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자기가 나쁜 년이라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고 했어요. 나는 그 광경을 내려다봤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내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화가 나는 것보다 더 아팠어요. 일어나, 일어나라고. 두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나는 상자를 다시 닫았어요.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돈은 그냥 잊어버려. 내가 바보처럼 준 거니까. 하지만 나는 용서할 수가 없구나. 나도 사람이야. 나도 존중받고 싶어. 나도 진실을 듣고 싶단 말이야.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손녀 유나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거예요. 유나가 내게 왔어요. 나를 꼭 안았습니다. 울지 말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할 걸 그랬다고요. 아니야, 유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손녀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할머니가 슬퍼. 유나가 더 세게 안았어요. 자기도 미안하다고, 자기도 몰랐다고, 엄마가 그런 짓을 하는 줄 몰랐다고요. 알아, 유나는 몰랐지. 착한 우리 유나. 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에 닿았습니다. 도연이가 말했어요. 자기가 다 갚겠다고. 내가 보낸 돈 전부 다 갚겠다고요. 갚지 마. 도연이는 그래도 갚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 돈으로 너희 유나 교육시켜. 피아노든 뭐든 시켜. 그게 더 낫겠다. 도연이가 그래도 안 된다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이제 너희한테 아무것도 안 바라. 돈도 관심도 사랑도 아무것도. 내 말에 도연이가 얼어붙었어요. 그냥 각자 살자.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고. 도연이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같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니. 각자 행복하면 되는 거지. 나는 유나를 놓아줬어요. 손녀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나야,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알지?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착하게 자라라. 거짓말하는 어른이 되지 말고. 유나가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도연이가 나를 불렀어요. 내일 돌아갈 거면 오늘은 푹 쉬어. 내일 아침 일찍 차 태워줄게. 그렇게만 대답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와 소연이가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또 높아졌어요.
유나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나는 귀를 막았어요. 베개로 머리를 덮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너진 집, 남은 귤나무들. 다음 날 아침 도연이네 가족은 떠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짐을 쌌어요. 나는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도연이가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그렇게만 대답했어요. 소연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유나만 내게 왔어요. 꼭 안아줬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유나야. 다음에 또 오라고.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고요. 유나가 차에 탔어요.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나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빈 길을 바라보면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어제 그 소라는 꿈이었던 것 같았어요.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봤습니다. 돈이 들어 있었어요. 얼마나 되는지 세어봤습니다. 2천만 원. 쪽지도 있었어요. 도연이 글씨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 돈은 엄마가 보내주신 돈입니다. 꼭 받아주세요. 저는 엄마 아들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엄마는 제 엄마입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쪽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봉투를 접었습니다. 방에 가져다 놓았어요. 돈을 세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도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습니다. 읽지 않았어요. 소연이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긴 사과문이었습니다. 나는 읽다가 지웠어요. 유나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이건 받았어요. 유나가 괜찮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엄마랑 아빠가 맨날 싸운다고 했어요. 자기도 슬프다고요. 우리 가족 다시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나야, 할머니는 유나만 생각해. 유나가 행복하면 돼. 알겠지? 유나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할머니도 행복하라고요. 응, 할머니는 행복해. 거짓말이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밭으로 나갔어요. 감귤이 다 익었습니다. 수확할 때가 됐어요. 나는 하루 종일 귤을 땄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한 알한 알따냈어요. 손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해가 질 때까지 일했어요. 상자에 귤을 가득 담았습니다. 10상자, 20상자, 30상자. 올해는 풍년이에요. 귤이 많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도연이한테 전화했을 거예요. 도연아, 올해 귤 많이 열렸다. 상자 하나 보내줄까?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하지 않아요. 밤에 감귤밭에 앉았습니다. 나무 밑에 자리를 깔고 앉았어요.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제주 하늘은 언제나 별이 많아요. 밤이 되면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 나타납니다. 나는 별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줬나? 너무 쉽게 줬나?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아니면 사랑한 게 잘못이었나? 눈물이 났어요. 또 울었습니다. 요즘 나는 자주 울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귤 하나를 땄습니다. 껍질을 까서 한쪽을 입에 넣었어요. 달았어요. 올해 귤은 정말 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쓰디쓸 뿐이었어요. 사람은 나무처럼 자란다고 했는데 혼잣말을 했어요. 햇빛도 먹고 상처도 먹고 그렇게 자란다고 했는데 나무를 올려다 봤어요. 까만 그림자만 보였습니다. 나무는 배신하지 않아. 해마다 열매를 주지. 거짓말하지 않고 나무를 쓰다듬었어요. 거친 나무 껍질이 손에 닿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무만 믿고 살아야겠다. 그날 밤 나는 감귤밭에서 잤어요. 집으로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집은 너무 텅 비어 있었어요. 담요를 가져와서 나무 밑에 깔고 누웠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차가웠지만 괜찮았어요. 이렇게 자다가 얼어 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어요. 아침이 왔고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몸을 털었어요. 이슬이 옷을 적셨습니다. 오늘도 살았네.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일해야지.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직 딸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나는 다시 사다리를 놓았습니다. 올라갔어요. 귤을 땄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혼자서요. 도연이한테서 전화가 계속 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제주에도 겨울이 옵니다. 눈은 오지 않지만 바람이 차가워요. 감귤밭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밭을 돌았어요. 나무들을 확인했습니다. 얼어 죽은 가지는 없는지, 병든 곳은 없는지. 나무들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나무들이 나를 위로하고 있다는 걸. 어느 날 마을 슈퍼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아들한테 연락 안 하냐고요. 응. 짧게 대답했어요. 왜냐고 싸웠냐고 물었습니다. 비슷한 거라고 대답했어요. 아주머니는 가족끼리 무슨 싸움이 그리 오래 가냐고 풀라고 했어요. 자식이 뭐라고요? 나는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언니는 몰라. 어떤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아. 아주머니는 그래도 자식인데 하고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식이라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다를 봤습니다. 제주 바다는 겨울에도 파랗습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졌어요. 나는 바닷가에 앉았어요.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다한테 물었어요. 파도가 대답했습니다. 철썩, 철썩. 그냥 사는 거지, 뭐. 혼자 대답했어요.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야. 파도가 또 부서졌어요.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때까지요. 그리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지어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먹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밤이 되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귤밭이 보였어요. 내일도 일해야지.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천천히요.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어요. 나는 혼자 설을 세웠습니다. 떡국을 끓여서 혼자 먹었어요. TV를 켰습니다.
설날 특집 프로가 나오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나는 TV를 껐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날까봐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오후에 밭을 걸었습니다. 겨울 귤밭은 조용해요. 잎사귀만 바람에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소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택배였습니다. 발신인을 봤어요. 서울. 송신인 이름은 박유나. 유나가 보낸 거였어요. 나는 소포를 집어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열었어요. 유나가 보낸 건데 열어야죠. 상자 안에는 편지 봉투가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 먼저 편지를 열었습니다. 유나의 글씨였어요. 아직 어눌한 초등학생 글씨. 할머니께.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건강하세요? 저는 잘 지내요.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요. 피아노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할머니, 엄마가 많이 울어요. 맨날 울어요. 아빠도 우울해 보여요. 저도 슬퍼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설날인데 할머니랑 같이 못 보내서 미안해요. 할머니, 저희 가족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할머니가 너무 좋아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림도 그렸어요. 할머니 보면서 그렸어요. 건강하세요. 유나가. 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눈물이 편지를 적셨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나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귤나무 밑에 할머니가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노란 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할머니는 웃고 있었어요. 그림 아래에 글씨가 써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할머니. 나는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유나가 본 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나는 정말 저렇게 웃었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벽에 걸었어요. 거실벽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그림을 봤어요. 한참을요. 유나는 착한 아이예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내가 유나한테까지 화를 낼 수는 없어요. 유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나 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유나가 받았어요. 할머니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어요. 유나야, 나도 보고 싶었어. 정말요? 유나가 물었어요. 정말이야. 그림 고마워. 너무 예쁘게 그렸더라. 유나는 기뻐하면서 할머니 얼굴 생각하면서 그렸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나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피아노 이야기. 나는 웃으면서 들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쯤 유나가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죠?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런데 대답했습니다. 그럼 만날 수 있지. 봄에 귤꽃 필 때 오렴. 정말요? 유나가 소리쳤어요. 정말이야. 약속할게. 유나는 신나서 좋아했어요.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그림을 다시 봤어요. 웃고 있는 할머니.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유나 때문에요. 밤에 밭으로 나갔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보름달이었습니다. 귤나무들이 달빛에 비쳐서 은빛으로 빛났어요. 나는 나무 사이를 걸었습니다. 천천히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중얼거렸어요.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그리고 유나가 온다. 나는 웃었어요. 조금요. 아주 조금이었지만 웃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귤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밭 전체가 하얀 꽃으로 뒤덮였습니다.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달콤하고 조금은 쓸쓸한 그 향기.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밭을 정리했습니다. 유나가 온다고 했어요. 이번 주말에요. 도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나는 받았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석 달 만이었어요. 도연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한다고 혼자 보내도 되겠냐고요. 나는 그러라고 대답했어요. 유나는 언제든 환영이라고. 도연이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아, 내가 말했어요. 엄마, 잘 지내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 죄송해요. 알아. 알고 있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은 하지 않아도 통하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유나가 잘 방도 정리하고 이불도 새로 빨았어요. 주말이 왔어요. 도연이가 제주공항까지 데려다 주었다가 돌아갔다고 해요. 나는 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유나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키가 더 컸어요. 얼굴도 좀 야위었지만 눈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할머니, 유나가 달려왔어요. 나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유나 많이 컸구나. 나는 손녀를 안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유나가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유나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저 귤꽃 보고 싶어요. 그래, 보러 가자. 우리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유나는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꽃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예쁘다. 유나가 소리쳤어요. 그치? 할머니 밭 예쁘지? 네.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나는 유나를 보면서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밭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주황빛, 분홍빛, 보랏빛. 아름다웠습니다. 유나가 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엄마랑 아빠는 언제 괜찮아질까요? 나는 유나를 봤어요. 손녀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사람은 다 치유되거든. 시간이 지나면.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도 괜찮아지셨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괜찮아. 지고 있어. 조금씩. 그게 진실이었어요.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에요.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조금씩이요. 할머니 강해요. 유나가 말했어요. 나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사는 거지. 살아야 하니까 사는 거야. 그래도 대단해요. 혼자서도 이렇게 잘 사시잖아요. 나는 귤나무들을 둘러봤어요. 꽃이 핀 나무들. 매년 열매를 맺어주는 나무들. 혼자가 아니야. 나무들이 있잖아. 나무들이 나랑 같이 살아. 유나가 나무들을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나무들도 할머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럴까? 네. 꽃을 이렇게 많이 피웠잖아요. 할머니한테 선물하려고요. 나는 웃었어요. 유나의 상상력이 귀여웠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별들이 하나 둘 나타났어요. 유나야, 네 할머니. 할머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유나가 나를 봤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너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 알겠지?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실수를 해. 잘못을 저지르기도 해. 그건 괜찮아. 사람이니까. 하지만 거짓말은 안 돼. 거짓말은 사람을 아프게 해. 알았어요, 할머니. 그리고 또 하나.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진심을 다해. 돈이 아니라 마음을 줘. 알겠지? 유나가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지하게요. 저는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나는 놀랐어요. 할머니처럼? 네. 강하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요.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 아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강하지도 착하지도 않아. 그냥 할머니일 뿐이야. 그래도 좋아요. 저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유나가 내 품에 안겼어요. 나는 손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별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났어요. 하늘 가득 별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귤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손녀와 밭에 앉아서 별을 보고 꽃향기를 맡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돈도 필요 없고 큰 집도 필요 없고 화려한 옷도 필요 없어요.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돼요. 나는 그걸 잊고 있었어요. 도연이와 소연이한테 화가 났던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거짓말 때문도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내가 보여준 사랑을 그들이 못 봐줬기 때문이었어요. 내 마음을 몰라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사랑은 주는 게 아니에요.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은 그냥 있는 거예요. 조건 없이요. 도연이는 내 아들이에요. 잘못을 했어도 나를 실망시켰어도 여전히 내 아들입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소연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거짓말도 했죠. 하지만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나는 그들을 용서해야 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요. 용서한다고 해서 잊는 건 아니에요.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용서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조금요.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유나가 물었어요. 그냥 할머니 인생 생각했어. 행복하세요? 나는 유나를 봤어요. 맑은 눈을 가진 손녀를 봤습니다. 지금은 행복해. 진심이었어요. 다음 날 유나와 함께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밭을 걸으면서 나무들을 보여줬어요. 이 나무는 20살이야. 내 엄마 결혼하던 해에 심은 거야. 유나가 나무를 만졌어요. 조심스럽게요. 이 나무는 30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심었어. 그럼 이 나무는요? 이 나무는 50살이 넘었어. 할머니가 제일 처음 심은 나무야. 오래됐네요. 그치? 오래됐지. 그래도 아직 튼튼해. 매년 열매를 맺어. 나무처럼 할머니도 튼튼하시네요. 나는 웃었어요. 할머니도 나무처럼 살고 싶어. 뿌리 깊게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해마다 열매 맺고. 저도요. 저도 나무처럼 살래요. 그래. 너도 나무처럼 자라렴. 우리는 밭 끝까지 걸었어요. 거기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제주 바다는 오늘도 파랬어요. 유나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이틀을 함께 보내고 떠났어요. 공항에서 유나를 배웅했습니다. 유나는 울지 않았어요.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할머니. 그래, 기다릴게.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유나야. 유나가 보안 검색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 번 더 뒤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손을 흔들었어요. 유나가 사라졌어요.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은 다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괜찮았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유나의 그림을 봤어요. 웃고 있는 할머니.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어요. 이제는요.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용서와 치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껴안고도 다시 일어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할머니의 한마디 한마디가 참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은 다 치유되거든.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짜 살아온 사람의 진심 같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상처와 후회, 그리고 미안함들, 그 모든 게 언젠가 누군가를 이해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처럼 결국 사랑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고 가족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어서 가족인 거겠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귤꽃 한 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